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맞습니다. 바로 글로벌 첨단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매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실 텐데요. 그렇죠. 하루 종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단순히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쓰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원전 전력망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해부해보는 것입니다.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놀라운 구조적 변화가 이 보고서에 담겨 있더라고요. 자,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거대한 펀더멘털의 전환입니다. 펀더멘털의 전환이요? 네, 보통 주식시장이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덕산 네오룩스를 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에 유기발광 소재를 공급하는 기술력 좋은 부품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할 이 보고서의 재무 데이터와 최근의 인수합병 행보들을 꼼꼼히 연결해보면요. 이 회사는 이미 전통적인 사업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아, 기존의 편견을 깨버렸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와 첨단 전력망 생태계로 진입한 복합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사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의 도약이라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네, 아주 극적인 변화죠. 하지만 그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업의 뿌리부터 탄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본업의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스마트폰 중심이던 글로벌 OLED 시장이 이제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중대형 IT 기기 시장으로 맹렬하게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전방 산업의 변화 트렌드가 이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 영향을 이해하시려면 아주 직관적인 물리적 변화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패널의 면적입니다. 패널의 면적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와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의 화면 크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확실히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훨씬 크죠. 그렇죠. IT 기기는 스마트폰에 비해 화면 면적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넓습니다. 아, 3배 나요. 네, 화면이 이렇게 넓어지면 패널을 제조할 때 도화지 역할을 하는 기판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위에 필수적으로 흩뿌려져야 하는 덕산 니오룩스의 유기 발광 소재 소모량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화지가 3배 커지면 당연히 물감도 3배 더 들어간다는 아주 명쾌한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OLED가 적용되는 기기 종류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 소재의 절대적인 소모량 자체가 단위 면적당 3배 이상 뛰어오르는 거대한 구조적 성장의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흐름을 뒷받침하듯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8.6세대 IT용 OLED 패널 공장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8.6세대면 엄청 큰 규격 아닌가요? 네, 기존 세대의 기판보다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서 한 번에 더 많은 패널을 찍어낼 수 있는 규격입니다. 아, 2배나요? 네, 생산효율이 극대화되는 이 전환기에서 덕산 네오룩스는 밸류체인 내 최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 성장의 수혜를 고스란히 흡수하게 됩니다. 면적 확장이 소재 소모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보고서를 읽다 보니 조금 낯선 기술 용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용어들이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고 싶은데요. 투스택 텐덤이라는 기술과 블랙 PDL이라는 혁신 소재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이죠. 먼저 투스택 텐덤.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입니까? 네, 용어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스마트폰용 OLED는 빛을 내는 발광층이 샌드위치처럼 단일층이었습니다. 아, 하나의 층이었군요. 네, 그런데 텐덤 구조는 이 발광층을 아예 2개의 층으로 겹쳐 쌓는 기술을 말합니다. 위아래로 겹쳐 쌓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층을 겹쳐 쌓게 되면 화면의 밝기가 2배 높아지고 패널의 수명은 무려 4대까지 연장됩니다. 밝기가 2배 높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좋겠네요. 하지만 그게 이 기업의 실적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우리가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시죠. 스마트폰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화면을 켜두고 엑셀 창 같은 고정된 이미지를 오래 띄워둡니다. 아, 그렇죠. 화면을 오래 켜두죠. 이러면 화면의 잔상이 영구적으로 남는 번인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를 막기 위해 발광층을 겹쳐 내구성을 높이는 탠덤 기술이 필수적인 겁니다. 아하. 자, 여기서 투자 관점의 핵심이 나옵니다. 발광층이 2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패널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덕산 네오록스의 핵심 소재 채택량 역시 2배 가까이 순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아까 기기가 커지면서 면적이 3배 넓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층수까지 2배로 늘어나니까 이중의 레버리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도화지가 3배 커진 데다가 물감도 2겹으로 칠해야 하니까 소재 공급사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기회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등장하는 블랙 PDL이라는 건 뭔가요? 이름만 들으면 검은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본래 디스플레이 업계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햇빛이 쨍할 때 화면을 보면 빛이 반사돼서 시커멓게 안 보이는 현상 겪어보셨죠? 아, 네. 눈부셔서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이걸 막기 위해 패널 위에 평광판이라는 얇은 필름을 선글라스처럼 덧붙여 왔습니다. 아, 평광판이요? 네, 문제는 이 평광판이 빛 반사를 막아주긴 하지만 정작 패널 안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빛 투과율을 절반 가까이 깎아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투과율을 크게 떨어뜨리는군요. 덕산 네오룩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블랙 PDL은 바로 이 거추장스러운 편광판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혁신 소재입니다. 편광판을 아예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면 빛 투과율이 깎이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화면을 덮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겨버리니 빛 투과율이 훌쩍 상승하겠죠. 덕분에 예전과 똑같은 밝기를 내기 위해 에너지를 무리하게 쥐어짜진 않아도 됩니다. 아,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겠군요. 네, 결과적으로 패널 소비 전력을 무려 25%나 아껴주게 됩니다. 25%나요? 엄청난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가 대세가 되면서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조사들의 지상과제가 된 시점에서 소비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블랙 PDL은 이제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폼팩터 진화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기술적 진보가 소재 사용량 증가와 기기 효율성 극대화로 바로 연결되는 아주 견고한 해자가 구축되어 있군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 거시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뜨거운 이슈죠. 이런 파도가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그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이 회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다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현재 미국 당국이 중국의 거대 패널 제조사인 BOE의 제품 수입에 대해 강경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군요. 네, 동시에 한국 디스플레이 제조사들 역시 중국 기업들의 특허 침해에 맞서 아주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죠. 아하. 이는 결과적으로 애플과 같은 북미 핵심 고객사의 밸류체인 내에서 한국 제조사들의 점유율이 대단히 굳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기업들 입지가 탄탄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바로 이 한국 선도 제조사들에게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메인 벤더입니다. 경쟁국가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거시적 이슈로 차단될수록 든든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고객사들의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 소재 벤더도 안심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림이네요. 네, 아주 이상적인 방어막이죠.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현지 시장의 거시 경제가 부진해서 보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지드 OLED 패널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리스크 팩터도 분명히 짚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표입니다. 중국 내 소소비가 둔화되면서 저가형 보급형 모델 판매가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시장 트렌드에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역설이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저가형 모델에 조차 기존의 딱딱한 패널 대신 구부러지는 프리미엄급 플렉스블 패널 채택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 제품 매력도를 높이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플렉스블 패널에는 리지드 패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 비싼 고부가 가치 소재가 들어갑니다. 아하. 덕분에 덕산 네오록스는 제품 믹스가 프리미엄 위주로 개선되면서 중국발 수요 부진 우려를 거뜬히 상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로 방어하고 있다니 시장의 유연성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가장 반전이 있는 대목이죠. 지금까지는 본업인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의 화면, 즉 디스플레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가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대한 기계를 만들고 반도체 가스를 운반하는 용기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아주 놀라운 전개입니다. 대체 이런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이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인수합병들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이 회사가 특정 IT 기기의 교체 주기나 수요 사이클에만 얽매여 있던 한계를 스스로 부수고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 한계를 돌파했군요.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메가트렌드의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간 것이죠. 인공지능 중심부로요? 네, 신규 편입된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라는 자회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초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요즘 경제 뉴스에 매일 나오죠.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만 개의 고성능 AI 칩이 들어가는데 이 칩들을 24시간 가동하고 열을 식히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력 부족 사태가 올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정확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습니다. 결국 고효율 가스터빈 발전소와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의 대대적인 증설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원전 증설이 필수군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터보기계가 바로 이 가스터빈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 설비의 심장 역할을 하는 특수압축기와 펌프를 독자 기술로 생산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와, 디스플레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핵심 밸류체인으로 편입된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자회사가 편입된 효과 덕분에 덕산 네오룩스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62.2%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화면 속 픽셀을 밝히는 회사가 이제는 그 화면 뒤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심장 펌프를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예상치 못한 완벽한 연결고리입니다. 네, 아주 절묘한 포트폴리오 확장입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자회사인 에테르시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회사 역시 인공지능 인프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투어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반도체 공장들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죠. 반도체를 만드는 미세 공정에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도 허용되지 않는 초고순도 특수가스가 대량으로 쓰입니다. 초고순도 특수가스요. 그런데 이 가스는 워낙 민감하고 위험해서 극한의 고압을 견디는 특수 용기가 아니면 운송조차 불가능합니다. 아, 아무 용기에나 담을 수 없군요. 네, 에테르시티는 바로 이 초고압 초대형 가스 운송 용기인 튜브 트레일러 시장에서 국내 독점적 지위를 지닌 강소기업입니다. 와, 독점적 지위라니 엄청나네요. 요약하자면 덕산 네오룩스는 소비자가 매일 들여다보는 앞단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 이를 연산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생태계를 동시에 장악하는 완벽한 이중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앞단의 화려한 디스플레이 화면과 뒷단의 묵직한 전력 및 반도체 인프라를 모두 아우른다니 정말 회사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군요. 네, 기업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엄청난 펀더멘털의 변화가 실제 재무적인 숫자로 그리고 주식시장의 평가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숫자는 펀더멘탈 개선을 아주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요. 네. 2026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4.7% 폭증은
974억 원에서 994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강력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54%나요. 정말 폭발적이네요. 디스플레이 본업에서 나오는 고마진 소재 매출과 자회사의 원전 및 가스터빈 부품 수주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시너지가 대단하군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괴리 현상이 하나 존재합니다. 괴리 현상이라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익이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주당 순이익이 팽창하면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 PER 지표, 즉 주가 수익 비율이 수직 낙하해버렸습니다. 수직 낙하요? 2024년 22.63배에서 2025년에는 15.76배 수준으로 뚝 떨어졌죠. 잠깐만요. PER이 수직 낙하했다는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주식 가격표는 그대로 멈춰 있어서 오히려 이 회사의 가성비가 극단적으로 좋아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주식시장의 전문 용어로는 이를 전형적인 디레이팅, 즉 기업의 가치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빠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디레이팅 구간에 빠져 있군요. 주요 증권사들이 향후의 인프라 확장성을 반영해서 5만 3천 원을 시작으로 최고 7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아주 공격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7만 원까지요? 하지만 현재 실제 주가는 3만 원에서 4만 원대 박스권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실적을 못 따라가고 있네요. 네, 50%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예고한 독점적 인프라 기업이 이토록 낮은 배수에서 거래되는 것은 극심한 과매도 밴드에 놓여 있다는 냉철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실제 체력은 마라톤 선수급으로 올라왔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동네 조깅하는 수준의 가격표를 붙여놓은 셈이군요. 네, 바로 그 지감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장밋빛 전망만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하는데요. 당연하죠. 철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단기적인 리스크 팩터들도 짚어주시죠. 북미 핵심 고객사인 애플의 폴더블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던데요. 네, 리스크 역시 팩트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애플의 폴더블 신제품 출시 지연 가능성은 기술적인 수율 안정화 문제 등으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가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의 시계를 늦출 수는 있겠죠. 모멘텀이 지연될 수는 있군요. 하지만 폼팩터가 접히고 휘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대세입니다. 출시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다들 접는 폰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덕산 네오룩스는 패널 고객사와 함께 고기능성 소재의 최적화 테스트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을 더욱 높고 견고하게 쌓는 기술적 해자의 기회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지연되는 시간 동안 기초공사를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지분가치 희석 우려는 어떻습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지주서 할인이라고 해서 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잖아요. 네, 우량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상장하면 모회사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충분히 심리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서 저희가 길게 분석했던 맥락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반도체 특수가스 용기와 데이터 센터 가스터빈이라는 인프라 신사업 편입이 전사적으로 창출해내는 막대한 현금 창출 시너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 시너지 규모가 워낙 크다는 거군요. 네, 절대적인 이익 성장 규모를 냉정하게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연결 이익 기반이 이토록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펀더멘털 개선폭에 비하면요. 네. 지분가치 희석을 선제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심리적 노이즈에 가깝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심리적 노이즈일 뿐이다. 아주 명쾌하네요. 네, 오늘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덕산 네오룩스는 더 이상 스마트폰 부품 생태계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손에 들린 프론트엔드의 화려한 OLED 패널부터 그 이면에서 거대하게 돌아가는 백엔드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망과 반도체 특수가스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복합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했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라는 간판 이면에 숨겨진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이라는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소중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겉모습 너머를 보는 게 투자의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공지능 혁명이 단지 소프트웨어 코드나 챗봇의 발전이 아니라 이토록 막대한 전력과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실 세계의 산업재 혁명이라면 어떨까요? 현실 세계의 산업재 혁명이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채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또 다른 전통 산업재 기업들 중 과연 누가 제2의 인공지능 숨은 수혜주로 은밀하게 변모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표면적인 산업 분류표라는 고정관념 너머에 진정한 연결고리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구조적 변화를 끈질기게 탐구하는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번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 저희의 분석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